남편이 애인이 생겼다고 고백했을 때 나는 침착하게 이혼을 받아들였다. 그는 임신한 애인을 고향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어머니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세아가 네가 불임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작은 아파트의 무거운 침묵을 깨며 저녁밥을 막 안 쳤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녁 6시 남편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쥐어짜내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서연아, 민준이 아직 안 들어왔니?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네, 회사에 아직 일이 좀 남으셨나 봐요. 곧 오실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가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요즘 잦아진 다른 약속 때문에 바쁜 건지 알 수 없었다. 바쁘긴 맨날 바쁘대. 일이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늘 똑같은 레퍼토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너희 둘, 대체 생각은 있는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래? 민준이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장손. 너는 걱정이 안 되니? 나는 속이 타들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왔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쥔 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잊었다. 네, 저희도 계속 노력. 노력은 무슨, 결혼한 지 5년이야. 옆집 지은이 좀 봐라. 너보다 1년 늦게 결혼했는데 그 집 아들은 벌써 할머니라고 부른다더라. 어제는 토실토실하고 예쁜 손주를 안고 왔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김 여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탄과 책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혹시 정말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병원 가서 검사는 제대로 다시 받아봤어? 유명하다는 한의원이라도 찾아가 보렴. 돈 아까워하지 말고. 네, 어머님. 알겠어요. 민준 씨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 민준 씨 들어왔네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나는 시어머니가 더 말을 잇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소리쳐 버릴까봐 두려웠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집안의 정적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찌르는 듯했다. 5년 동안 나는 이 말을 시어머니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들어왔다. 민준이가 불쌍하지. 젊고 능력 있는데 마른 땅에 씨 뿌리는 격이니. 서연 씨, 멀쩡하게 생겨서는 왜 애를 못 가질까? 행실이 어땠길래 하늘이 자식을 안 주실까?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에서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랑스럽게 내 허리를 감싼 그의 팔.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모든 풍파 속에서 나를 지켜주던 남자였다. 하지만 대를 이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그 모든 것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으로 저녁상을 차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7시, 8시. 밥상은 차갑게 식어갔다. 익숙한 일이었다. 요즘 그는 늘 늦었다. 밤 9시 현관문이 열렸다. 피곤한 기색의 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졌다. 이제 왔어요? 저녁. 먹었어. 그는 내 말을 잘랐다. 감정 한 점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심장이 욱신거렸다.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어머니한테 또 전화 왔었나 보네. 그 얘기 때문에 그러지?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제발 어머니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해. 나 정말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는 그대로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잠시 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상을 치우고 있을 때 민준이 나왔다. 샤워를 마친 그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침실로 가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섰다. 넓은 등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다가가 안고 싶었다. 나도 힘들다고, 우리 이제 그만 서로를 속이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가 돌아서서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다. 달콤하면서도 독한, 내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다.
어느 젊은 여자의 값싼 향수 냄새 같았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넓은 침대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대양이 놓여 있는 듯 했다. 내가 애써 가꿔온 이 작은 가정이 단지 아이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사랑마저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가슴앓이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계속되었다. 민주는 일찍 출근했다. 그는 우리 사이에 냉전이 흐를 때면 늘 집안의 답답한 공기를 피하려는 듯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는 무기력하게 집을 치우며 잡생각을 떨치려 애썼다. 얇은 이불을 넣으려고 옷장을 열었을 때 손끝에 작은 나무 상자가 걸렸다. 낡은 침대보 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상자를 꺼내자 얇은 먼지층이 보였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걸쇠를 열었다. 안에는 보석이나 사랑의 증표가 아닌 누렇게 바랜 A사 용지 한 장이 넉 장으로 접혀 있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날짜가 찍힌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진단서였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혼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검사냐며 반대하던 그도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우리는 인자한 눈빛의 중년 여의사, 과장님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2개의 서류를 훑어보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검사 결과 서연 씨는 모든 게 정상입니다. 자궁, 난소 모두 건강하고 임신과 출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민준을 보며 미소 지으려던 찰나 남편의 굳은 표정과 그를 바라보는 의사의 조심스러운 눈빛에 내 미소는 얼어붙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의사는 망설였다. 정확성을 위해 정액 검사를 3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민준은 2 손을 깍지 낀 채 몸을 앞으로 숙였다. 제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 이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생존 정자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기형 정자고요. 안타깝지만 이 상태로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민준을 돌아보자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다. 의사 선생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더듬거렸다. 저는 정상인데. 의사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최종 결과입니다. 민준 씨.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으니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거짓말! 민준은 의자가 뒤로 낮아빠질 정도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들 다 거짓말쟁이야. 내가 부림일 리 없어, 절대로. 그는 나를 진료실에 멍하니 남겨둔 채 뛰쳐나갔다. 나는 황급히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를 뒤따라갔다. 비상계단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2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남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을 때 터져나오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가 그렇게 상처받고 절망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팔로 그를 감쌌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서연아.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자식 하나 못 만드는 주제에 무슨 남자라고.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해? 어머니가 날 죽이려 들 거야.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자 내 사랑과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끌어올랐다. 나는 그를 더 꽉 안았다. 아니야, 괜찮아. 당신은 내 남편이야. 이 일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바꾸진 않아.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집안 어른들이 전부 날 비웃을 거야. 내가 말 안 할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어머니가 물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문제라고 할게.
난 견딜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민주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서연아, 고마워. 너는 내 천사야. 평생 이 빚 갚을게. 현실로 돌아와 나는 종이에 접힌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천사, 평생 갚을 빚. 그 달콤했던 말들이 지금은 왜 이리도 쓰디쓸까? 그를 지키겠다던 약속은 내 인생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모든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 모진 말들을 전부 내가 감당했다. 그리고 그는 내 희생을 방패 삼았다. 내가 고통받는 동안 그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건강한 남자로서 태연하게 살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섰다. 나는 진단서를 다시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숨겼다. 그의 비밀을 숨기는 동시에 나 자신의 억울함도 함께 묻었다. 내 사랑이 우리 둘을 지킬 만큼 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틀렸다. 남자의 짓밟힌 자존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비겁함과 이기심으로 변질될 뿐이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은 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고 두껍게 쌓여갔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짜증을 내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택했다.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집에 돌아와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면 허겁지겁 밥을 먹고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코를 박았다. 핸드폰은 항상 화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두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나를 경계하며 힐끔 쳐다본 뒤 베란다로 나가 받았다. 갑작스러운 저녁 회의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주말 출장이 잦아졌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모든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내가 내 명예까지 버려가며 지켜준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더 잔인한 것은 그가 내가 만들어준 바로 그 핑계를 이용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그것을 암시했다. 주말에 절에라도 다녀오지 그래? 가서 불공이라도 들여봐. 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던졌다. 나는 젓가락을 꽉 쥐었다. 우리 그 얘기는 끝난 거로 알아요. 제 문제라 빌어도 소용없어요. 그는 비웃음이 섞인 냉소를 지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늘에서 애가 뚝 떨어지나. 얼굴로 피가 쏠리는 게 느껴졌다. 민준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나도 지친다고. 난 장남이야. 당신은 압박감을 못 견딜지 몰라도 난 견뎌야 한다고.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매일 그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 그는 알기나 할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알기나 할까? 그가 평범한 남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탓하다니. 그를 향한 내 사랑은 이미 금이 간 상태였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증오가 아닌 깊은 실망감과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연민으로 변했다. 나는 비겁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한 남자를 지켜왔던 것이다. 모든 것은 어느 토요일 밤의 절정에 달했다. 그는 거절할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와의 파티에 가야 한다고 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작년 내 생일 선물로 사준 비싼 향수를 뿌렸다. 아주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였다. 나는 집에 남아 영화를 보려 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다. 밤 12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1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자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취기가 아니었다. 그의 하얀 셔츠 기세, 거실의 노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번져있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인내와 희생,
약속들이 산산조각 났다. 이제 왔어요?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아직 술이 덜 깬 듯했다.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어요. 나는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겁먹은 눈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손을 들었다. 뺨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의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부드럽게 가리켰다. 이 얼룩 지우기 힘들겠네요. 파트너분이 무척 열정적이셨나 봐요. 민주는 자기 셔츠 깃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문질렀지만 자국은 더 번질 뿐이었다. 서연아, 오해야. 내가 너무 취해서. 누구예요? 몇 달 전부터 당신한테서 나던 그 값싼 향수 냄새의 주인공인가요? 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내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나 감시했어? 나는 비웃었다. 일그러진 미소였다. 감시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못되게 굴어도 아내는 남편의 변심을 알아챌 만큼은 눈치가 빠르니까요. 하물며 당신은 너무 티나게 바람을 피웠잖아요. 민준 씨. 그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뻔뻔함이 채웠다. 현장에서 발각된 남자는 보통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분노할 뿐이다. 그래, 바람 피웠다. 그는 술기운과 분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어쩔 건데? 내 꼴을 좀 봐. 네가 나한테 필요한 걸 줄 수 있기나 해?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그는 결국 그 말을 내뱉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 비밀을 이용해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걸 줄 수 없다고요. 나는 씁쓸함을 느끼며 그의 말을 되뇌었다. 당신이 필요한 건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이. 대를 이을 아들, 어머니께 효도할 손주가 필요하다고. 넌 해줄 수 있어? 못하잖아. 넌 쓸모없는 아내야. 그는 내 얼굴에 대고 소리 질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삼켰다. 나는 술기운과 비열함으로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 씨,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내가 만나본 최악의 인간이에요.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은혜도 모르고 잔인하기까지 해. 당신은 내 희생을 발판 삼아 나를 짓밟았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그가 문을 두드리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문에 등을 기댔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 나는 5년의 청춘과 내 명예까지 희생하며 그럴 가치도 없는 것을 지켜왔다. 그날 밤 나는 이 결혼이 끝났음을 알았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잠긴 침실에 앉아 있었고 그는 문을 두드리다 지쳤는지 소파에서 잠든 듯했다. 관심 없었다. 머릿속은 차갑게 텅 비어 있었다. 사랑, 희생, 억울함, 모든 감정이 간밤의 분노와 혐오감에 불타 제만 남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문을 열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었다. 피곤한 눈가를 가리기 위해 평소보다 화장도 꼼꼼히 했다. 식탁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다. 간밤에 술 취한 모습이 아니라 그 역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도 뜬 눈으로 밤을 샌 모양이었다. 나를 보자 그가 일어섰다. 서연아,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뉘우침의 기색은 없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린 사람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랐다. 들어요. 민주는 내 눈을 피하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인 내가 그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서연아, 어젯밤 일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는 아무 말 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다. 너무 값싼 사과였다. 내 침묵에 그가 조바심을 내는 듯했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어젯밤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는 고백했다. 이름은 다혜야. 당신과는 달라. 젊고 활기차고,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애 임신했어. 2개월 넘었고 아들이래. 나는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조용한 방 안에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어이가 없었다. 그와 임신 2개월. 문득 나무 상자 속 진단서가 떠올랐다. 자연 임신 가능성 거의 없음. 그는 자신을 속인 어린 여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멍청이거나 아니면 속은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핑계로 나를 버리려는 비열한 인간이거나 나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할 탈출구를, 증거를 너무나도 절실히 찾은 나머지 뻔한 거짓말조차 기꺼이 믿으려 한 것이다. 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말을 이었다. 난 그 애와 아이에게 책임을 져야 해. 내 아이에게 가족과 이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우리 이혼하자. 그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나 가볍게 내뱉었다. 그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고, 부부간의 정과 시어머니를 모신 공을 들먹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틀렸다. 나는 민준을 보았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그의 연약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5년 동안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던 남자. 이제 그는 출처도 불분명한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책임을 지기 위해 그의 뻔뻔함이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정마저 끊어버렸다. 좋아요. 이혼해요. 나는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평온함은 그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광분하는 것보다 더 그를 놀라게 한 듯했다. 민주는 얼어붙은 채 나를 쳐다보았다. 너, 뭐라고? 이혼에 동의한다고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반복했다. 그 여자와 아이에게 책임을 지고 싶다니. 그렇게 해줄게요. 서류는 당신이 준비하든 아니면 내가 빨리 준비할까요? 사인해줄게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은 이내 모욕감 같은 것으로 변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놓아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네가 충격받은 건 알지만 이건 내가 신중하게 생각한 문제야. 그가 애써 위험을 되찾으려 했다.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충격받지 않았어요, 민준 씨.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당신이죠. 하지만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난 지쳤어요. 지난 5년 당신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당신 체면을 위해 살았어요. 너무 지쳤다고요. 오늘 당신이 내게 탈출구를 마련해줬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판이네요. 나는 일어섰다. 재산은? 이 아파트는 결혼 후 공동으로 마련한 거니 팔아서 반씩 나눠요. 차는 각자 알아서 하고요. 위자료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갈게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너 꼭 기다렸다는 듯이 구는구나. 너 갈 데나 있어?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내 관심은 오직 우리가 언제 법원에 가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내 평온함과 단호함은 그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시나리오를 박살냈다. 그는 자유를 베푸는 사람. 우위에 선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내 동의 한마디는 그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좋아. 아주 잘났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비겁함이 분노로 변해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 없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고. 내가 뭔데 감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밑에서 가장 큰 캐리어를 꺼냈다. 내 옷과 개인 소지품만 챙기기 시작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웨딩 사진,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 지옥 같았던 지난 5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 하나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류 준비되면 연락해요.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 등 뒤로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는 단순히 한 결혼의 끝이 아니었다. 내 어리석음의 종말이었다. 나는 그 아파트를 나오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유일한 짐인 캐리어를 싣고 기사에게 근처 호텔로 가달라고 했다. 이틀간 호텔에 머물며 집을 구했다. 모아둔 비상금과 아파트를 판 돈이 있으니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었다. 금세 다른 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할 수 있었다. 예전 집과는 아주 먼 곳이었다. 침실 하나에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베란다가 있는 예쁜 집이었다. 이삿날 내 짐은 캐리어 하나와 새로 산 매트리스 뿐이었다. 하지만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새 페인트 냄새를 맡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웠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나는 친정 부모님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부부 사이에 작은 문제가 생겨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되었다. 민준도 새 아내를 들일 생각에 서둘렀던 모양이다. 우리는 구청에서 만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한마디 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담당 직원은 우리를 보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찼다. 아마도 아이를 못 낳아 남편에게 버림받는 불쌍한 아내라고 생각했겠지. 상관없었다. 그저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내 몫의 돈을 받고 나는 새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베이지색 소파, 작은 주방 수납장, 베란다에 놓을 화분 몇 개, 새 찻잔 세트를 사서 스스로에게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우려주었다. 처음 며칠 밤은 정적이 조금 무서웠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고 한숨 소리와 짜증 섞인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이 고요함이 좋아졌다. 잔잔한 연주곡을 틀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을 읽었다. 아주 오랫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일에 집중했다. 한 중소기업의 회계팀 팀장이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늘 칼퇴근을 했지만 이제는 야근을 하거나 외부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을 수도 있었다. 동료들은 내 변화에 놀랐다. 나는 더 과감해졌고 더 밝아졌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나를 위해 스파를 예약했다. 그리고 미용실에 들렀다. 이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나는 보이시한 쇼컷 모델 사진을 가리켰다. 미용사가 오랫동안 길러온 내 긴 머리를 가위로 잘라낼 때 나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거울 속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헤어스타일,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은 내가 있었다. 요가를 시작했고 수백 번 약속을 어겼던 오랜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다. 내 삶의 민준도 시어머니도 출산의 압박도 없었다. 정말로 가뿐했다. 나는 34의 나이에 다시 시작했고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월말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시골에 사시는 고모님이었다.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사셔서 가끔 안부를 묻곤 했다. 네 고모 저예요. 어머 서연아. 너 민준이랑 정말 이혼했다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고모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다. 나는 옅게 웃었다. 네, 다 정리됐어요, 고모.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냐니, 하늘이 뒤집어질 일이지. 고모는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민준이가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온 동네 시끄럽게 잔치를 열고 집안 어른들께 인사시키지 뭐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파서가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자기 새 부인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라. 고모는 계속해서 속삭였다. 근데 그 여자의 배가 불렀어. 딱 봐도 4, 5개월은 넘어 보이더라. 민준이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어. 곧 아들을 얻어 대를 잇게 되었다고 상마다 돌아다니면서 술잔을 부딪히는데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더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그가 애인을 고향에 데려간 것이다. 참 빠르기도 하지.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 시어머니 김 여사 말이야. 그분이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알아? 고모는 나 대신 분노에 참말했다. 사람들 붙잡고 우리 서연이는 애를 못 낳는 돌개집이라 우리 민준이가 밖에서 씨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떠들고 다녀. 우리 집안 조상님이 도우셔서 귀한 아들을 바로 얻었다고 말이야. 세상에, 서연아, 넌 너무 착해 빠졌어. 네가 몇 년을 그 집에서 살면서 친딸처럼 시어머니 모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취급을 받다니. 왜 그놈이 문제라고 확 터뜨려 버리지 않았어. 고모, 그만하세요. 나는 고모의 말을 끊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랑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고모는 분이 안 풀린 듯 했다. 은혜도 모르는 것들, 어미나 아들이나 똑같아. 그 여자애도 보아하니 보통 내기는 아니더라. 새파랗게 젊은 게, 머리는 알록달록, 손톱은 번쩍번쩍, 김 여사를 아주 우습게 보던데. 그 고부, 오래 못 갈 거다. 두고 보렴. 나는 고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햇살 가득한 베란다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연민 때문이었다. 민준이 불쌍했다. 그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떠벌리고 있었다. 애인이 씌워준 거대한 뿔을 축하하고 있었다. 불임인 남자가 곧 아들을 얻는다고 자랑하다니. 이보다 더 기막힌 비극이 있을까. 김 여사님도 불쌍했다. 손주를 기다리다 이성을 잃으셨다. 곧 장손을 보게 된다는 기쁨에 들떠 아들과 그의 애인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다. 그녀의 자부심 역시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이었다. 이 폭풍은 조만간 터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운 좋게도 구경꾼이 되었다. 나는 김 여사님이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애 못 낳는 며느리라는 수치가 마침내 씻겨나갔으니까 곧 장손을 보게 될 것이고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펴게 될 것이다. 그녀가 절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아기용품을 사고 작은 털실 옷을 하나하나 뜨고 있을 모습도 상상되었다. 그녀의 손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녀와 충분히 오래 살아봐서 알고 있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물었다. 만약 그날 그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법이다. 내가 집을 나온 후로 김 여사님과 나는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녀의 번호도 지웠다. 더 이상 그 집안과 관련된 어떤 것도 내 새로운 삶을 방해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늦은 저녁 요가를 막 끝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다. 이내 익숙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5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한숨 소리. 서연이냐? 나다. 내 시어미. 나는 굳어버렸다. 김 여사님이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다. 늘 있던 날카로움과 초조함이 없었다. 피곤하고 무언가 망설이는 듯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습관처럼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내가, 그녀는 또 망설였다. 그냥, 내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다. 요즘 잘 지내니? 이 질문에 나는 놀랐다. 김 여사님이 내 안부를 궁금해하다니. 난생 처음 듣는 이상한 소리였다. 네, 전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랑 민준 씨,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나는 일부러 물었다. 또다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늙어서 건강할 게 뭐 있냐. 민준이는 맨날 바쁘다고 하고 그녀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곧 태어날 손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모에게 들었던 것처럼 나를 탓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안부를 묻고 한탄할 뿐이었다. 그 다혜라는 애 말이다. 그녀가 갑자기 불쑥 말을 꺼냈다.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너무 어려서 그런지 입덧한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다.
밥 한 번 할 줄 모르고 청소도 안 해. 이 늙은 내가 다 시중 들고 있다. 게다가 민준이한테는 서울에서 사온 비싼 것만 사달라고 졸라대니 내가 한마디 하면 꼬박꼬박 말댔구나 하고. 아, 그래서였구나. 손주를 얻는 기쁨은 퇴색되고 동거의 고된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 여사님은 나처럼 순종적이고 부지런하고 밥 차려주고 예의 바른 며느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임신을 무기 삼은 젊은 여자를 감당하려니 힘에 부쳤던 것이다. 민준이한테 자기는 시골에서 못 살겠다고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했단다. 시골은 더럽다고.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버리자니 자식이 밉고 데리고 있자니 밉살스럽고 내 손주를 대으니 참아야지. 그 애미의 싹수는 정말. 나는 조용히 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위로를? 아니면 거봐요. 그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라고 말해야 할까? 둘 다 할 수 없었다. 어머님,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이제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에요. 집안일은 어머님께서 민준 씨와 상의하셔야죠.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알아. 그녀는 갑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쏘아붙였다. 그냥 답답해서 너한테 하소연 좀 한 거야. 너도 어쨌든 한때는. 그럼 끊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김 여사님은 왜 내게 전화했을까? 하소연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에게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녀의 기쁨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손주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컸지만 새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어쩌면 시간 계산,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을 리 없다. 그녀가 내게 전화한 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익숙함, 평온함을 잠시나마 되찾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내 삶은 점차 궤도에 올랐다. 일도, 건강도, 정신도 모두 좋았다. 매일 아침 차를 우리고 간단한 저녁을 짓고 누구와도 공유할 필요 없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오랜 세월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으니 이 자유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옛 가족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전화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지난번 통화 이후 나는 김 여사님이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녀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틀렸다. 한 달여가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낯선 번호가 다시 화면에 떴다. 이번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이냐? 여전히 피곤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였던 분의 목소리가 그러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괜찮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무겁게 숨 쉬는 소리만 들려왔다.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묻자. 사실대로 말해줘야 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어머님, 물어보세요. 그때 너희 둘이 병원 갔던 날 말이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의사가 뭐라고 했니? 정말 내 문제라고 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왜 지금 와서 이걸 물으시는 걸까? 내 탓이라고 단정하고 내가 돌개집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으셨던가?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나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다. 내가 힘들게 묻어버린 과거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말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지만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사실대로 말해줘, 서연아. 의사가 네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니?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나를 몰아세우던 김 여사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다해. 그녀는 흐느꼈다. 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임신 6개월이 다 되어 간다고 했단다. 나는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민준이 이혼을 요구하던 날, 그녀가 임신 2개월이 넘었다고 했다. 그게 거의 3개월 전이었다. 이해가 안 돼, 서연아. 그녀는 통곡했다. 그 애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3개월인데. 민준이가 데려왔을 땐 임신 4개월이라고 했거든. 내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덧셈 뺄셈은 아직 똑똑히 할 줄 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민준이한테 물었더니 의사가 잘못 계산한 거라고 버럭 화만 내더라. 하지만 나는 그 애배를 보면 알아. 나는 침묵했다. 결국 주머니 속의 송곳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김 여사님 같은 노인은 손주에 대한 열망 때문에 눈이 멀었을 뿐 바보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불합리함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대로 말해줘, 서연아. 그녀는 애원했다. 그때 민준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니?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말해야 할까? 말하면 속이 시원해질까?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어머님, 나는 단호하지만 존중을 잃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저와 민준 씨 사이의 일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이혼했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어요. 서연아, 너는. 그녀는 내 거절에 화가 난 듯했지만 이내 목소리가 수그러들었다. 너는 여전히 그렇게 착하구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도. 착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말을 잘랐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아들인 민준 씨한테 물어보시거나 새 며느리인 다혜 씨한테 물어보셔야죠. 저는 이제 남일 뿐이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끊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벽에 기대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했다. 내가 예감했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 김 여사님이 내게 전화한 것은 하소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한 그 진실을,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어느 늦은 오후 김 여사님이 깊은 후회로 움푹 패인 늙은 눈으로 내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 운명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전까지는 그날 나와의 통화 후 김 여사님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것은 마치 좀벌레처럼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숫자와 시간의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그녀 앞에 버티고 있었다. 민준과 그의 애인은 다혜의 요구대로 서울로 올라가 살았다. 그들은 비싼 오피스텔을 얻었고 민준이 모든 생활비를 댔다. 김 여사님은 넓고 텅 빈 시골집에 홀로 남겨졌다. 분노와 걱정, 서러움 속에서 그날은 날이 흐렸다. 그녀는 문득 우리 부부가 쓰던 옛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떠난 후 그 방은 잠겨 있었다. 민주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고 그녀 역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 방은 그녀에게 불완전하다고 여겼던 며느리와의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오늘 의심이 그녀를 그 방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다. 가구 위에는 얇은 먼지층만 쌓여 있었다. 어딘가에 내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내가 늘 앉던 화장대, 그녀가 장만해준 혼수침대.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녀는 정리를 시작했다. 민준의 낡은 옷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었다. 내가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맨 위칸 서랍을 열었을 때 미처 가져가지 못한 내 옷 몇 벌이 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옷을 개어 넣으려다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는 것을 느꼈다. 내 작은 나무 상자였다. 김 여사님은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세차게 뛰었다고 했다. 왜인지 모르게 꼭 열어봐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걸쇠를 풀었다. 안에는 귀중품은 없었고
내 처녀 시절 사진 몇 장, 작은 기념품 몇 개, 그리고 누렇게 바랜 A사 용지가 접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진단서였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어가며 읽었다. 내 검사 결과. 이서연, 34세, 자궁, 난소 검사 결과 완전 정상, 임신 능력 양호.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래 남편의 부분을 읽었다. 박민준, 35세, 정액 검사 결과. 김 여사님은 마지막 그 한 줄을 3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고 했다.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생존 정자수 거의 0. 결론,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김 여사님은 마지막 글자를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귀가 먹먹해지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 모서리를 겨우 붙잡았다.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그녀는 허리를 숙여 종이를 다시 주워 들고 읽었다. 이번에는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선명한 아들의 이름, 의사의 서명, 병원의 붉은 직인. 진실은 그녀의 얼굴에 쏟아진 얼음물과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민준. 그녀가 늘 감싸고 돌았던 바로 그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그런데 지난 5년. 5년 동안 그녀는 무슨 짓을 했던가. 그녀는 나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돌개집이라 부르며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떠들고 다녔다. 아들에게 나를 버리고 밖에서 씨를 구해오라고 부추겼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3년 동안 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모든 치욕과 모진 말을 감내했다. 남편을 위해서, 그녀의 비겁한 아들을 위해서. 김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울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다고 했다. 아들이 불임이라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큰 억울함을 감내해야 했던 옛 며느리, 나를 가엾게 여겨 우는 것이었다. 내 고통과 희생이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울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독선이 부끄러웠고 그녀가 키운 아들이 부끄러웠다. 그는 단순히 불임이 아니었다. 비열한 인간이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아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아내가 고통받게 내버려 두고 바로 그 핑계로 아내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안에 무슨 이런 업보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텅 빈 방에서 울부짖었다. 진실은 터져 나왔지만 후련함 대신 몇 배는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 진실의 고통. 그리고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생각에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만약 민준이 불임이라면 다혜라는 애의 뱃속 아이,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장소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김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진단서를 손에 꽉 쥔 채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녀는 속았다. 온 가족이 속았다. 그녀의 멍청한 아들은 뿔이 달린 것도 모자라 사기꾼을 집에 들여 늙은 어미에게 시중들게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모든 것을 까발려야 했다. 그녀는 달력을 보았다. 이번 주말은 민준의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다. 온 친척이 모일 것이다. 민준과 그 여자도 분명히 올 것이다. 잘됐다. 그녀는 그들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민준의 고향집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폭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삶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일도 순조로웠다. 상사는 나를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시킬 것을 넌지시 비췄다. 꽃꽂이 수업도 등록했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운명의 그 일요일 나는 첫 국화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고모님이었다. 이 시간에 전화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고서는 네, 고모. 서연아,
전화기 너머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낭낭하지 않았다. 극도의 흥분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난리가 났다고. 네. 고모 진정하세요. 무슨 집에요? 누구 다친 사람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진짜 불났다는 게 아니라 민준이네 집 말이야. 세상에 네가 여기 있었어야 해. 내 평생 이런 끔찍한 구경은 처음이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이에요, 고모?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 개 할아버지 제삿날이었거든. 고모의 목소리는 여전히 흥분에 떨렸다. 친척들이 다 모였지. 민준이랑 그 다혜라는 애도 왔어. 배가 제법 불렀더라.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찔렀어. 민준이는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심지어 오늘은 겹경사라고 할아버지 제삿날이자 자기가 곧 아들을 얻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라고 선포하더라.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걔가 집 한가운데 서서 목청을 돋우더라고. 고모는 계속했다. 조상님들께서 보호하사 전처가 이렇고 저렇고 했지만 하늘이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귀한 아들을 점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야. 딱 거기까지 말했는데 누가 나타났는지 알아? 김 여사, 내 시어머니. 네, 어머님이요? 그래.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 집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민준이 앞에 딱 서더라. 고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온 집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지. 김 여사가 민준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또박또박 말했어. 민준아, 네가 방금 내 전처가 이렇고 저렇고 서연이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준이가 얼어붙어서 더듬거리더라고. 네 어머니, 근데 왜? 김 여사가 말을 자르더라. 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리면서 말이야. 오늘 조상님들과 온 친척들 앞에서 누가 진짜 애를 못 낳는 몸인지 내가 밝혀주마. 세상에. 나는 나도 모르게 외쳤다. 아주 큰 소리로 말했어. 고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건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서다. 내 아들 박민준,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지난 5년 동안 내 옛 며느리 이서연이 이 비겁한 남편 놈을 지켜주기 위해 혼자서 이 모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다. 라고 말이야.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밝힌 것이다. 고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고모는 거의 울부짖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됐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아무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 민준이는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어. 김 여사 손에 있는 서류를 낚아채려고 달려들더라.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이리 주세요. 하지만 김 여사가 아주 빨랐어. 고모는 계속했다. 아들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지. 못 믿겠냐? 그럼 온 친척들 앞에서 내가 읽어주마. 자연 임신 불가능. 똑똑히 들었냐 이놈아. 그때 민준이가 미친놈처럼 변했어. 다혜라는 애를 돌아보는데 그 애는 언제부턴가 구석에 숨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 민준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어. 네가 말해. 모두에게 말하라고. 이 아이, 내 아이 맞지? 말해. 나는 그 아수라장을 상상할 수 있었다. 진실이 벗겨진 남자가 마지막 거짓말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 다혜라는 애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 고모는 목소리를 낮췄다. 더듬거리면서 오빠. 민준이가 그 애를 거의 부러뜨릴 듯이 흔들면서 소리쳤지. 내 아이 맞냐고. 그 애도 더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와앙 울음을 터뜨리더라. 고모는 말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이야. 오빠,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이는 오빠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어땠는지 알아? 고모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민준이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 그 애를 놓고 비틀거리더니
진단서를 한번 보고 다의 배를 한번 보고 그러더니 웃더라. 미친놈처럼 하하하 하고 웃었어.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러더니 내가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 기절한 거지. 세상에. 온 집안이 뒤집혔지. 누구는 의사를 부르고 누구는 민준이한테 몰려들고 김 여사는 쓰러진 아들을 보는데 울지도 않고 그저 찢어질 듯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 그럼 다혜라는 여자는요? 내가 물었다. 걔? 고모들이 달려들어서 이 사기꾼년 어디서 굴러먹던 씨를 가지고 우리 집안을 속이려 들어 하고 욕을 퍼부었지. 겁에 질려서 허둥지둥 일어나더니 대문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 그 무거운 배를 하고 뛰어가는데 쿵쿵. 불쌍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죗값이지. 민준 씨는요. 깨어나긴 했는데 넋이 나갔어. 말도 안 하고 그냥 머리만 감싸쥐고 있더라. 김 여사는 사람들 시켜서 제사상 다 치우게 하고 제사를 취소한다고 선포했어. 오늘 집안에 큰일이 생겼으니 다들 돌아가시라고. 친척들은 웅성거리면서 다들 돌아갔지. 아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발에 힘이 쭉 빠졌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 몰려왔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나는 방금 완성한 국화꽃꽂이를 보았다. 아름다웠지만 왜 이리도 마음이 무거운 걸까? 고모와의 통화 후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처 끝내지 못한 국화꽃꽂이, 그 화려한 노란 꽃잎들이 어쩐지 처연해 보였다. 통쾌함은 없었다. 승리자의 기쁨 같은 것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과 그 사람들에 대한 기묘한 연민만이 남았다. 그들은 스스로 비극을 자초했고 스스로 엮은 거짓의 그물에 걸려 파멸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고모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모든 것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기절했다 깨어난 민준의 모습을 상상했다. 푹신한 침대가 아닌 집 한가운데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엉망이 된 제사상과 어질러진 그릇들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다.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운 침묵. 그의 어머니 김 여사님은 대청마루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고통은 깊은 실망감과 무서운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니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을 것이다. 김 여사님은 돌아보지 않았다. 정신이 드냐? 정신이 들었으면 네가 저지른 이 난장판이나 내 손으로 치워라. 다혜는요? 다혜 어디 갔어요, 어머니? 그는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구명줄이자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남성성의 증거. 도망쳤다.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을 것이다. 도망치고 없으니 뭘 더 찾겠다는 거냐? 너를 속인 그년을 찾겠다는 거냐? 아니면 내 씨도 아닌 그 뱃속을 찾겠다는 거냐? 김 여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의 가슴에 망치질처럼 내리꽂혔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에 대한 헛된 자부심, 대를 잇는다는 교만함,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아내, 그리고 심지어 늘 자신의 편이었던 어머니마저 이제는 낯선 사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벌이었다. 매질도 욕설도 아닌 진실. 진실은 그를 발가벗겨 비겁하고 어리석고 외톨이인 존재로 남겨두었다. 자식을 갖고 싶다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남을 짓밟고 싶다는 탐욕이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다혜라는 그 여자, 그녀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 또 다른 어수룩한 남자를 찾아 속이려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무거운 배를 하고 쫓기듯 도망쳐야 했던 그녀의 인생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탐욕이 그들을 이끌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남은 국화를 화병에 꽂았다. 화병을 식탁 한가운데에 단정히 놓았다. 내 인생도 이 화병처럼 다시 정리해야 했다. 과거에 속한 것들은 과거에 남겨두자. 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끔찍한 제삿날 이틀 후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근무 중이라 받지 않았다. 그 번호는 끈질기게 다시 걸려왔다. 2번, 3번. 나는 진동으로 바꾸었다. 퇴근 후 핸드폰을 열자 부재중 전화가 17통화 있었다. 모두 같은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끝을 내야 했다. 여보세요. 서연아, 서연아. 나야, 민준이야.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절망과 간절함으로 터져 나왔다. 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거만함도 짜증도 없이 오직 공황 상태만이 느껴졌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제발. 제발 날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용서해줘, 서연아. 그는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껴 울었다. 내 얼굴에 대고 쓸모없는 아내라고 소리치던 그 남자가 이제 울면서 용서를 빌고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분노? 아니, 통쾌함? 그것도 아니었다. 그저 피곤했다. 서연아,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내 대답이 없자 그가 울부짖었다. 나를 욕해. 나를 때려. 제발 그렇게 침묵하지만 말아줘. 네가 아직 나한테 화난 거 알아. 안다고. 화나지 않았어요. 나는 평온하게 말을 잘랐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제 화를 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린 이혼했으니까. 아니야. 난 인정 못해. 내가 멍청했어. 그 미친년한테 속은 거라고.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한테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이 입양하자. 이제 아이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텐 너만 있으면 돼. 서연아, 그는 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3년 전이었다면 나는 기뻐서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그는 내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후 기댈 곳, 보호막, 방패가 필요한 걸까? 그는 사랑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나를 찾은 것이다. 민준 씨, 나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고개를 돌렸을 땐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아주 만족스러워요. 다시는 그 진흙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서연아, 제발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기회요? 나는 당신한테 5년을 줬어요.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고 5년 동안 당신 대신 모든 것을 짊어졌어요. 그때 당신은 뭘 했죠? 내 희생을 짓밟고 나를 배신했어요. 내 억울함을 무기 삼아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쓸모없는 아내. 내가 바로 그 쓸모없는 아내예요. 날 왜 찾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내가.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민준 씨.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잘 지내요.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다. 곧바로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다른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서연아, 제발 차단하지 마. 부탁이야.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꼭 만나야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내 집을 안다. 어떻게 알았지?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나 지금 너희 집 아래야. Y 오피스텔 305호. 제발 내려와줘. 부탁이야. 나는 베란다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꿈속해진 익숙한 형체가 로비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손발이 떨렸다. 이혼 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서둘러 커튼을 치고 문을 잠갔다.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밤새 저러고 있더라도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그날 밤새도록 우리 집 아래에 있었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어둠 속에 앉아 초인종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울음 섞인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도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와서 말려야 했다. 나는 결국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은 김 여사님이었다. 그날 점심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감히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번호는 끈질겼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나다. 내 시어미.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부탁이다. 나는 굳어버렸다. 여전히 애원하는 말투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서연아. 민준이가 지금 내게 가 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오피스텔 로비에서 밤새 소란을 피웠어요. 무서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김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소 좀 보내다오. 내가 올라가마. 내가 가서 그놈을 끌고 내려오겠다. 그리고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나는 망설였다. 그들 중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 계속 여기서 소란을 피우게 둘 수도 없었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김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민주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로비에 붙잡아둔 모양이었다. 문을 열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여인은 내가 알던 김 여사님이 아니었다. 오만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은 촉락에 들어가 있었다. 낡은 옷차림에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보더니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연아, 얘야. 나를 부축하지 마라. 그냥 이대로 무릎 꿇게 해다오. 내가 너에게 사죄하마.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녀는 문설주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다. 내가 못된 시어미였다. 내가 어리석었어. 아무것도 모르고 5년 동안 너를 그렇게 구박했으니 내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미안하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광경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웃들이 보겠어요. 나는 애써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내가 어찌 감히. 그녀는 여전히 울었다. 내가 너더러 민준이한테 돌아와 달라고 하려는 게 아니다. 그 천벌 받을 놈은 너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저 내가 너한테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고 싶을 뿐이다. 내가 잘못했다, 얘야. 제발. 가슴 깊은 곳에서 연민이 솟아올랐다. 더 이상 그녀가 밉지 않았다. 늙고 고통스러워하며 내 앞에 엎드린 그녀를 보니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괜찮다고요.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일단 들어오셔서 앉으세요. 나는 그녀를 소파로 부축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 김 여사님께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 컵을 쥐어주었다. 어머님 물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얘야, 네가 정말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나는 그녀 옆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님, 제가 그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원망도 미움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과 민준 씨를 용서하는 게 두 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김 여사님은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용서하는 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제가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요. 만약 제가 계속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산다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저예요. 마음의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5년을 고통받았어요. 생각 속에서라도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김 여사님은 멍하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에게는 일도 있고 집도 있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있어요. 저 자신을 되찾았죠. 그건 제가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일어났던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더 이상 저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에서 물잔을 받았다. 어머님, 모든 건 다 지나갔어요. 제 억울함은 하늘이 아시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저는 해방되었어요.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김 여사님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존경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다. 서연아, 네가 참으로 속이 깊구나. 내가 정말 자격이 없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님. 나는 말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용서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배워야 해요. 그건 그의 숙제예요. 그리고 제 숙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고 저는 이미 그걸 배웠어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내 안의 평온함이 그녀에게도 전해진 듯했다. 알겠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그놈을 데리고 가마.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몸 조심하거라. 그녀는 일어섰고 나는 그녀를 문 밖까지 배웅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중에 가끔 내게 전화해도 괜찮겠니? 그냥 안부나 묻게. 늙은 친구처럼 말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생각나실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김 여사님은 약속을 지켰다. 민주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더 이상 전화도 집 아래서 기다리는 일도 없었다. 아마 김 여사님 나름의 방법이 있었거나 아니면 절망의 끝에서 그 역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관심 없었다. 나에게는 이 평온함이 필요할 뿐이었다. 나는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했다. 일은 더 바빠졌지만 즐거웠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협력사 동료로 성숙하고 차분하며 이혼 후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내 과거를 알았지만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남은 인생은 내가 지켜줄게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 영화를 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김 여사님이 찾아온 지 몇 주 후 그녀에게서 정말로 전화가 왔다. 서연이냐? 바쁘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안부 물으려고. 요즘 날씨 추워졌으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네, 그럴게요. 어머님도 시골에서 건강 잘 챙기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지. 절에 다녀오는 길이다. 채식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네, 채식이 건강에도 좋잖아요. 대화는 그렇게 소소했다. 민준 얘기도 과거 얘기도 없었다. 그저 두 여자의 소박한 안부 인사뿐이었다. 한 달 후 나는 그녀의 집 근처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그 근처로 갈 일이 있는데 잠시 들러서 뵈어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 김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너무 좋지. 어서 오너라. 내가 들렀을 때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더 쓸쓸해 보였다. 김 여사님이 대문 앞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살이 빠졌지만 더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진심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겼다. 어서 들어오너라. 단팥죽 끓여놨으니 먹고 가거라. 그녀는 내 연애사에 대해 묻지 않았고 나도 그녀에게 민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요즘 절에 다니며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덕을 쌓고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준이 말이다.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랫동네 공단에 취직해서 기숙사에서 지낸다. 주말에나 한번 들어오지. 말수도 줄고. 그래도 꼬박꼬박 일하고 월급 타면 나한테 갖다 주더라. 아마 스스로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구에게나 시간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나는 그곳에서 한나절을 보냈다. 함께 채식 밥상을 먹었다. 그녀가 내게 반찬을 집어주고 내가 그녀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처럼 마치 나이든 친구와 젊은 친구 같았다. 우리는 함께 폭풍을 지나왔고 이제는 가볍지만 단단한 새로운 인연 속에서 서로의 평온을 찾았다. 나와 김 여사님의 새로운 관계는 특별해졌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친구도 아닌 폭풍이 지나간 후 이해와 용서로 쌓아 올린 어떤 유대감 같은 것이었다. 가끔 그녀는 하소연이 아닌 그저 잘 지내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했다. 모든 일이 터진 지 반년쯤 지났을 때 나는 다시 그녀의 집 근처로 출장을 갔고 여전히 그녀를 찾아뵙기로 했다. 이번에 갔을 때 그녀는 텐마루에 앉아 장손을 위한 털옷이 아닌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슬픔의 흔적이 많이 옅어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어이구, 서연아,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고급 녹차와 과자 한 상자를 사갔다. 우리는 덴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나는 내일과 새로 가꾸기 시작한 장미 화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눈 속에 궁금증을 읽기라도 한 듯 내가 묻기도 전에 먼저 민준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이 말이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건 절망이 아닌 체념의 한숨이었다. 공단에서 일한 지도 몇 달 됐지. 기숙사에서 조용히 지내는 모양이야. 많이 달라졌다. 얘야. 나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난달 아비 제사 때 집에 왔는데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더라. 제사가 끝나니 조용히 설거지를 돕더구나. 그날 밤 여기서 나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한테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저는 불효자식이었고 못난 남편이었어요.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울더라. 그녀는 병원에서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민준이 우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체면이 깎여서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며 우는 것이었다. 이 통장을 주더구나. 그녀는 말을 이었다. 공장 월급 뻔한데 악착같이 아껴서 모은 돈이라며 저더러 가지고 있으래요. 서연이에게 용서를 바라지도 않고 어머니께도 감히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어머니 고생 안 시키려고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인생 어머니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더구나.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늙은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놈이 정말 속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대가가 너무 컸지. 아내도 명예도 믿음도 다 잃었으니. 하지만 사람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얘야. 책임감이 뭔지 후회가 뭔지 알아가고 있어. 그놈이 치러야 할 비싼 수업이지. 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을 위해 기뻐서가 아니었다. 증오와 자책, 억울함의 굴레가 마침내 끝났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앙상한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네, 누구나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가 그 교훈을 얻었다니 그 자신과 어머님을 위해서도 다행인 일이에요. 김 여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속 거대한 짐 또한 이제 막 내려놓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맹목적인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목도한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용서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운 좋게 깨어난 악몽처럼 멀어져 갔다.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다른 부드럽고 평온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햇살 가득한 베란다가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 산다. 하지만 이제 베란다에는 화분 몇 개가 아닌 화려한 미니 장미 정원이 꾸며져 있다. 내가 직접 가꾼 붉고 분홍빛이고 노란 장미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어깨를 스쳤다. 혼자 미소 짓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따뜻한 팔이 부드럽게 나를 감쌌다. 일찍 일어났네. 아직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장미 봉오리들이 오늘 필 것 같아서요. 내 새로운 남자, 지훈 씨는 팔에 힘을 주어 나를 더 꽉 안았다. 그는 성숙하고 차분한 건축가이며 무엇보다도 늘 존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준다. 이혼 후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내 과거의 상처를 가볍게 입에 올리는 대신 그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 커피 여기. 그는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정확하게 탄 따뜻한 라떼를 건네주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 침묵은 옛집의 숨 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평화와 교감의 침묵이었다. 서연 이모, 집안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의 7살 난 딸 아린이가 베란다로 달려나왔다. 공주 잠옷을 입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눈을 비비며 내 다리에 매달렸다. 이모, 오늘 저녁에 치킨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당연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오늘 장난감 방은 스스로 정리하기. 네. 아이는 환호하며 내 볼에 쪽 소리나게 뽀뽀했다. 지훈 씨는 곁에 서서 우리 둘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야? 나는 그에게 윙크했다. 딸은 원래 예뻐해 주라고 있는 건데요. 뭐. 나는 아린이를 보고 지훈 씨를 보았다. 이것이 내 가족이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거짓된 비밀도, 억지로 짊어진 희생도 없는 가족. 선택과 존중,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핸드폰이 울렸다. 김 여사님의 문자였다. 시골에서 키운 채소 좀 보냈다. 터미널 가서 찾아가거라. 초록빛 채소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주말에 아린이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쌉싸람, 우유의 달콤함이 아침 장미 향기와 어우러졌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한때 나는 행복이란 남편과 자식,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내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을 때, 자유로울 때, 존중받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햇살 아래 막 피어나려는 장미 봉오리들을 바라보았다. 과거는 닫혔고 억울함은 사라졌다. 내 인생도 저 장미처럼 마침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